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지금까지 예고했었던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도 있어요.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오랜만에 모셨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워낙 지금 매크로 이슈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 그런 것도 하나 짚어보고 네네. 앞으로 또 어떤 중요한 변수가 있는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지 한번 네네. 부부장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이슈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75bp 인상을 했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네. 달성을 했죠. 9월달 그 FOMC 전도표 발표 당시에는 내년에 아마 한 중립금리가 네. 컨센서스를 내봤을 때는 4.5에서 4.75?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근데 파월이 이거보다 더 높게 올릴 것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그 뒤로 약간 자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의도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기점은 10월 중순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거든요. 아, 네.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이제 코멘트 하신 게 있는데, 물론 이제 당장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연준 내에서도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른 국가들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사실상 거기서 조금씩 힌트를 암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세게 일어났을 땐 다른 국가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다른 국가들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 다른 국가들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 어려운 말로 스필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가 흔들리면서 되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하는 걸 스필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연준 내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스필오버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지만 스필백에 대한 두려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 왜 신경 써? 스필오버인데. 근데 이게 스필백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필백에 대한 두려움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1번이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자체로 두려우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자산 시장이 막 꺄호 하고 난리를 부리면서 오히려 자산 가격이 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화시키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신에 최종 금리를 많이 올릴 거고, 그리고 높아진 금리에서 유지되는 기간을 오래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how fast에 초점을 맞췄다면 얼마나 빨리, 지금은 how high고 얼마나 높게,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 건지, 그 얘기로 이제 중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현재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게 맞고, 파월 의장도 암시한 게 맞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드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될 것 같다라는 데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면은 금리가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침을 하는 거죠. 기침을 하니까 이 기침을 없애기 위해서 기침약을 먹어요. 그럼 바로 사라지느냐? 그런 기침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게 되겠죠. 금리 인상도 똑같거든요. 금리 인상하면 물가가 확 내려가느냐? 그게 아니죠.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를 덜 하면서, 그러면서 실물 경제의 부담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6개월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6개월 변동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오늘 기준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영향을 줄까? 안 주거든요. 6개월 그렇죠. 동안은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 동안 기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영향이 주는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도 시차가 좀 필요하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럼 한번 잠깐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본격적으로 빨라졌던 게 지난 6월, 7월, 8월, 9월이에요. 그러면 이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지금이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차를 뒀을 때 지금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 6개월 정도 지나서 만약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게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6, 7월에 인상했던 것까지. 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계속 질러대면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었는데 안 듣는다고 막 11씩 막 먹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속이 탈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5달 먹은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볼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속도 조절에 대한 부담감은 연준 내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시장을 갖다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중탕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산시장에 주는 영향이죠.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속도가 그만큼 중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빠르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금리 인상의 레벨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주는 충격은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중화를 시켰다는 면에서 봤었을 때는 기존의 패턴하고 굉장히 좀 중립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약간 좀 이번엔 병 주고 약 주고 두 개를 다 그렇죠. 했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그 전에 있겠죠. 계속해서 병만 주다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약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게 올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네. 경제에 반영이 되는데 실제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뭐 사실 3.5% 네, 맞아요. 이번에 이제 3.7% 네.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자산 시장이 다시 좀 또 뜨거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살짝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닌가? 이게 그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고점을 찍고 살짝 고개만 숙여도 바닥인가 하면서 확 들어와요. 바닥인가 하면서 확 들어와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 자산 가격이 탄탄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고했었던 레벨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최근에 자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듯한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1시간 후에 어디가 있을까? 그 강아지는 저를 제일 따라다닙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제가 어디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강아지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디서 멈출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약동하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그 패스가 딱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적어도 이번에 대해서는 중화적인 발언을 했지만 여기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해주면서 되려 자산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걸 올해 사실 1년 내내 겪은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연초에 2번 올린다. 3월에 4번 올린다. 5월에는 7번 올린다 하다가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자산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뒤에 있는 스토리들은 데이터 디펜던시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산시장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또 인플레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연준이 좀 긴장하고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진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땐 사면초가 입장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금리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국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금리를 안 올리면은 외화 자금이 이탈한다든지 아, 네.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하나는 어디까지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는 총재 코멘트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의 10%가 변동금리랍니다. 그러니까 90%는 고정금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의 충격이 미국보다 한국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 코멘트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50bp 금리 인상은 미국의 75bp의 충격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고
천천히 올리자니 갭이 벌어지게 되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으로 일방적으로 자금이 쏠릴 것인가? 왜냐하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금리가 다 높고 우리나라만 금리가 낮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을 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독보적으로 빠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독보적으로 빠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0.25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번에 75bp 인상할 것처럼 하다가 50bp 인상이 멈췄고요. 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은 줄여야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의 최종 레벨이 예전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어떻게 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아직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도 보겠지만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도 한꺼번에 고려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리 차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해서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요거는 다른 나라의 레벨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이제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기간이 길어지게 됐었을 때는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잠깐 벌어진 게 아니라 계속 벌어져 있으면 그럼 계속해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니까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해서 벌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토끼와 거북이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토끼고 우리나라는 거북입니다. 네. 목적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점이 이제 고점이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목적점. 토끼는 먼저 뛰어갈 겁니다. 먼저 도달하겠죠. 그럼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끼 위인 이게 아니라 이거는 끝이 없는 게임이거든요. 토끼는 목적점에 도달했지만 거북이는 뒤늦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토끼가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거북이는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예를 들어 내년도 1분기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레벨에서 멈췄다. 먼저 가서. 네. 그럼 그 뒤에 거북이가 멈췄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이 갭이 벌어지겠죠. 근데 얘가 멈추게 되면 얘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천천히 따라가게 되면 이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면 계속해서 금리 갭이 벌어질 것 같고 이게 더 벌어지게 됐을 땐 자본 유출이 나타날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빨리 올리는 거고 우리는 느리게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갭이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좀 줄여주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이드가 다 문제긴 하지만은 확실히 금리를 너무 이 상황에서 가파르게 미국 따라잡기 위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발생한 그런 리스크를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신경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는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그렇게 그래서 막 이 두 가지를 놓고 막 정말 고심하고 뭐 물론 고심하긴 하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정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가 이 레고랜드 사태, 그다음에 최근에는 흥국생명까지 터지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또 금리 못 올리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좀 확실하게 해줄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는 은행이 무너지는 거고요. 은행에서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나요.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예금을 빨리 빼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은행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국생명도 그렇고 레고랜드 사태도 그렇고 이런 걸 봤었을 때는 회사채 시장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진짜 안전한데 단기로 자금을 다 밀어놓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단기 예금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와요. 은행 쪽으로는 뱅크런이 아니라 뱅크 오픈런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은행 쪽에 예금이 계속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은행이 망할 것인가? 캐시가 이렇게 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극단적으로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은행에서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면 그때부터는 얘기해도 되는데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럼 괜찮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극단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은행이 무너지는 심장이 멈춰버리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지가 돼 있지만 문제는 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심장만 벌떡거리고 나머지 온몸이 축 처져 있는 이른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곳곳에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물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면서 내년도 정도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여전히 5%를 넘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각종 연구소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 극단적인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신용시장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게 은행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다른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기업들 있죠. 이런 쪽에서는 실물 경제의 둔화 우려를 굉장히 크게 반영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아무래도 뭐 특히나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그런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고 그 다음에 조달 금리 자체가 막 10%, 20%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있는 줄 알고 사업을 했는데 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사실 약간 좀 재무구조가 부실한 건설사라든지 관련 있는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것도 문제고 기존에 빌렸었던 자금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도 문제죠. 그리고 기존에 빌렸었던 자금을 다시 이제 연장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의지를 표명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다 구원군은 절대 없다. 이런 거 하고 그래도 이게 문제인지를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고 당국에서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요거는 주는 시그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진짜 모든 돈을 다 밀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금이 완전히 크게 경색이 되면서 충격을 극도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드에는 자금을 조금씩 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 RP를 매입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이런 증권사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사태가 터지긴 터졌으니 아까 말씀하신 약간 좀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이걸 이제 완전히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연착륙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죠. 그런 네.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최근에 약간 시장의 시선이 뭐 전반적인 긴축 네. 여기에서 이제 경기 침체는 뭐 피할 수가 없다.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향후 몇 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뭐 98%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약간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 국채 금리가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약간 좀 높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특히나 네네.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장기채 금리잖아요. 네네. 근데 여전히 이제 4%를 넘는 네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금리가 사실 장기채 금리 중심으로 확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바라볼 때 성장하고 물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세가 너무 강했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 뿌리를 뽑아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바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수요가 둔화되면 물가가 그냥 자동 반사로 같이 내려왔다면 지금은 수요 둔화되는 속도가 빠르고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수요가 둔화돼서 금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금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급망 사이드에서 유가 같은 게 잘 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수요가 둔화가 되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손익은 장구지 않습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국제유가가 잘 안 빠져내려오죠. 뭐 최근에 오히려 올라오고 그렇죠. 있죠. 네. 되려 이제 90불대를 넘어서니까요. 네. 그리고 자산시장이 오를 때 같이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동성의 힘들로.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는 시간을 끌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년짜리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기존 같으면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다소 둔감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반영하면서 단기 금리는 꽤 많이 뛰었어요. 벌써 4.6, 4.7까지 뛰었는데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지금 4.1, 4.2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장 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건 맞는데요. 여전히 내려오지 않는 물가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스태그플레이션 확률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게 예전 같은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한다면 바로 빠졌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물가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네네, 약간 그렇죠. 지지하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오는 거네요. 예,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요.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요가 둔화되면 물가는 내려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너무 커졌고 또 이게 후행 지표들이 있어요. 임대료. 아,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물가가 올라올 때 임대료가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올라가 줘야 될 때 임대료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되게 안정이 돼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연준도 실수했던 거고. 근데 임대료는 이거죠. 물가가 오르면 그거 맞춰가지고 같이 임대료 올려줘야 되는데 물가가 내일 오른다고 치는데 오늘 임대 계약을 한 겁니다. 1년짜리로. 네. 근데 내일 올라요. 그러면 어제 많이 올리 이 생각밖에 못해서 1년간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1년 후에는 그만큼 따라 올라오죠. 그래서 되려 떨어져 내려올 때는 떨어져 내려올 때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후행을 하니까. 그러면 떨어져 내려와야 되는 사이클에서 임대료가 올라오면 이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시차를 두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이 떨어질 때 물가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약간 좀 모순적인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딱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아무튼 간에 그 물가가 시차를 두고 사실상 좀 뒤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임대료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초반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최종금리는 더 높을 것이고 그게 이제 상당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는 그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미국만 이렇게 마이웨이로 가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은 사실 아직까지는 금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오히려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국가도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국가들도 이 자본 유출 이슈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미국의 강력한 긴축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을 두고 양털깎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준의 이 강력한 긴축 스탠스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 세계 주체 중에서 하나가 터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유럽 이쪽을 좀 지칭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양털깎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양의 털을 부실부실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밀어주다가 나중에 부실부실해지면 그때는 의도적으로 다 깎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양털깎기의 포인트인데 이거는 결국엔 하나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음모론으로 귀결이 돼요. 듣다 보면 굉장히 팬시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이론이. 근데 저는 누군가 주체가 이렇게 세상을 계속 만들어간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까지는. 제가 저한테 알려주진 않을 테니까요. 증거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쏠림이 나타나요. 자본의 쏠림이 만들어내는 건데 자본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 자본의 몰려다님이 양털깎기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신흥국으로 굉장히 좋을 때는 확 몰려갔다가 신흥국이 흔들리게 되면은 버블이 터지게 되면 먼저부터 슬슬 빠져나오고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의도해서 누구를 죽인다. 사실 의도해서 누구를 죽여서 그 사람한테 좋을 게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린 게 미국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다 죽이고 혼자 살겠다? 미국 수출 어디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다 죽고 미국만 살면은 되는 게 미국의 의도다. 근데 그러면 이 글로벌 시장에는 캐파가 확 줄어들게 돼요. 다국적 기업들,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해외에 다 나가 있는데 그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스필오버와 스필백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에도 충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연준도 금리 인하할 때 어떻게 금리 인하하냐면 미국 경제는 양호한데 유럽이나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도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싶은 게 가장 큰 의도입니다. 근데 이제 양털깎기로 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제 생각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누군가를 배려하려면 본인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코가 석자인 경우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려면 자국의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의 성장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선언을 하죠. 자국의 성장이 일정 수준 둔화되는 건 감수하겠다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장이 자국의 성장도 감수를 해야 될 정도면 다른 나라의 성장도 어느 정도 무너지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다만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레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누굴 죽이려고 한다. 유럽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의도는 그렇지 않긴 한데 사실상 뭔가 그 피봇을 하는 시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연준이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네네. 라고 느끼는 시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큰 문제가 생길 때는 충분히 좀 그럴 수 네,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본의 유입이 일어날 때 자본의 유입을 마냥 받아들여주고 긴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자금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죠. 그 자금이 막 유입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네. 그럼 우리나라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들어오니까 워낙 강세가 나타나요. 자산시장 뜨겁고. 그럼 보통 자산시장도 뜨겁고 경기도 좋아지고 돈이 많이 도니까 경기도 좋아지고 하면 보통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수입 물가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다들 원화 사서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원화가 절상이 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물가가 못 올라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네네. 그럼 물가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제때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도 안 되는데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버블이 커지게 되면 이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펀더멘탈 대비 너무 강한 상태가 되면 빵 하고 터지게 되면서 자본이 손실이 날 것 같으니까 물밀듯이 빠져나가죠. 이게 이제 양털깎기의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본 유입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원화가 너무 강세로 갈 것 같으면 이게 자본 유입에 대해서 뭐 3종 규제 세트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뭐 세금을 뗀다든지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총액 한도를 규제한다든지 그래서 자본 유입에 대해서 수시로 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양털깎기가 되려면 좀 많이 부실부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레벨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깎을 게 있어야지 깎죠, 사실. 네, 그렇죠. 예, 예. 아직은 깎을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 이 자산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매크로가 네. 좀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좀 피봇을 네. 좀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건 물론 뭐 사실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장님께서는 한 어느 상황이 돼야지 한 언제쯤 돼야지 좀 연준이 피봇이라든지 네. 좀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근데 피벗의 정의가 뭔지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피벗이다. 아니면 금리를 동결하는 게 피벗이다.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게 피벗이다. 이게 다 다른데 속도 조절을 원하는 게 피벗이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암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를 동결하는 게 피벗이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를 추가로 좀 올릴 것 같아요. 예, 현재 스탠스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금리 동결이 피벗이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는 좀 거기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금리 인하가 피벗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까지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라면은 금리 인하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연준은 성장과 물가를 보거든요.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게 지금 포커스예요. 그래서 얘를 잡겠다는 게 현재 포커스인데 문제는 이 두 개 말고 또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안정은 뭐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애가 버릇이 없어요. 애를 교육시키려는 게 연준의 목표입니다. 네. 근데 애를 교육시키다 보면 애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충격 좀 받더라도 애 교육시킬 거야. 확실히 가르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가 좀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막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막 부비하고 막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도 그런 거 안 본다는 얘기죠. 근데 애가 갑자기 막 숨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뛰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은 온몸에 돈이 안 돌면 피가 안 돌면서 쓰러져 버려요.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하면서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출 것 같으니까 엄청난 돈을 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 안정에 만약 리스크가 만약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연준이 일시적인 피벗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시장이나 이런 데 만약에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인 연준의 피벗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 약간 깜짝 이벤트 성격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영국 같은 것이 영국 같은 국가들이 했었던 것처럼 예,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피봇을 선언하면은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피봇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다. 경착륙으로 가는 거죠. 예. 충분히 논리적인 얘기고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한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기업의 실적 둔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경기 호황에서 둔화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호황에서 확 꺾여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꺾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은 기대의 동물이거든요. 기대의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좋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이 위를 보고 바라보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로 간 건데 이게 살짝 꺾이면서 이 밑을 바라보게 되면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이 돈을 이만큼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벌 거라는 실망으로 만약 전환이 돼버리게 되면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쪼그라들면서 실적이 쪼그라들고 밸류에이션 쪼그라들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과거 닷컴 버블 당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 인하에도 무조건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매불만 금리 인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야.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성장의 둔화가 나타났었을 때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되려 불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죠. 연준이 피벗을 선언했는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돈을 팍팍 풀어줄 수 있겠는가? 이 한번 잠깐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래요.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에 거의 준하는 충격이 하나 또 터졌다. 그럼 연준이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40년 동안 안 왔거든요. 인플레이션 없어. 괜찮아, 돈 풀어. 이거였는데 만약에 지금은 내년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인플레이션 간신히 잡았는데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돈을 옛날처럼 그렇게 코로나 때처럼 풀 수가 없는 게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받지 않습니까?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면 푸는 게 좀 약하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풀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는 사탕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금리 인하하면 폭등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좀 우리가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이게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실적 둔화 속도,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게 이제 경기 침체 경착륙으로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사실 피벗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또 부진할 수가 있고 그다음 예전처럼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통화 정책을 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기업별로 차별화가 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 영역이신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스페셜티를 갖고 분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간하신 책에서 예전에 그 성장과 물가로 그 4가지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고물가가 이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2가지 시나리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번 서적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고물가 이후 이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물가인데 결국에는 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결국엔 시나리오는 그거죠. 고물가에서 계속 버티게 된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 이게 1번 시나리오고 2번 시나리오는 지금은 고물가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오히려 경기가 크게 침체가 되면서 아니면은 연준의 전략이 성공을 하면서 물가가 잡힐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물가 시나리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고물가가 현재로 버텨주게 된다면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저성장 고물가가 됩니다. 만약에 물가를 잡게 되는데 그게 성장을 희생해서 잡은 거면 저성장 저물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성장을 최소한으로 희생을 시키면서 잡았다면 네. 고성장 저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잠깐 생각해보면 고성장 저물가의 가능성이 현재 셋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 상황이 되면은 주식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볼 건 물가가 잡힐 것인가 안 잡힐 것인가를 만약 봤을 때 저물가의 영역으로 어떻게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그때는 고점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만약에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간다 이럴 때는요, 채권 쪽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을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럴 때에는 채권 쪽에서 조금씩은 매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물가로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예전에는 저성장 저물가가 되면 어김없이 돈을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어딘가 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 저성장 저물가가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팍팍 밀어줄 수 있겠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센 걸 보게 되면은 옛날처럼 세게 밀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 저물가가 되면 우리는 지금은 쳐다보지 않는 국채와 같은 자산들도 조금 우리가 포트에다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이제 주식시장에 올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돈 풀어줄 거니까 주식시장 올인 요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네. 물가 상승세가 유지된 상태로 오랫동안 만약에 머물게 되면은 이럴 때에는 이 원자재 자산들이 되려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 정도까지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면 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아주 오래 머물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몰려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이게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지 요걸 보면서 자산 배분을 좀 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만약 한다면 조금씩 이제 저성장 저물가 쪽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좀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후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네. 그 확률값을 포트폴리오에 녹여놓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연준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그런 긴축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좀 네네. 낮게 보시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시장에서 그 계속해서 높았던 그 금리 자체가 네네. 시장 금리 자체가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네네. 장기채 관점에서는 그렇겠죠.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채권이라는 사실 원래 예전과 같은 그런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유동성 그런 빨로 인해서 주식도 좀 좋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거의 40년 만에 처음 보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쪽으로 유동성을 풀어주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채권 자산이 유망할 수도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좀 맞는 게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거의 한 40 몇 년 만에 주식이랑 채권이랑 같이 깨지는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채권이 완전히 더 박살이 난 것 같아요. 네네네. 주식장도 많이 내려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채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도 매크로를 보면서 네.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났다는 얘기는 예전에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다가 고물가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크로 마켓을 17년간 봤지만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올해 봤었던 사람도 무력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고물가니까 고물가로 쫙 쏠려간다? 근데 지금 고물가를 잡으려고 역대급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저물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물속 지상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유리한 게 있고 지상에서 유리한 게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초보 투자자들 특히 이걸 하나하나 따라간다. 매크로 환경의 이 빠른 변화를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저 어렸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가면 네. 이 금을 족대라고 하죠. 이거 들고서 물고기 쫓아다녔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물고기 저보다 빠르잖아요. 네네, 그쵸.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잡았냐면 딱 길목에다 이 금을 박아놓고 몰아오거나. 근데 우리가 뭐 금융시장을 몰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네. 헤지펀드도 아니고. 그러면 딱 박아놓고서 이 떡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떡밥을 주신 다음에 떡밥이 그물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한참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이 그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들어와가지고 떡밥을 먹어요. 싹 들어요. 이러면 물고기 잡히더라고요. 저도 흉내를 냈죠.
그래서 저도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기가 네. 그물 박아놓고서 떡밥을 이렇게 줘봤어요. 근데 애기들의 차이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요. 아, 맞아요. 근데 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또 쳐다녔거든요. 아.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여러 포트를 깔고서요. 기다리는 게 길목을 잡고 기다려야 되는 때지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든 쏠리는 거는 좀 경계하는 게 이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닐 것 같은 자산들, 어쩌면 지금 너머에 오히려 되려 물가가 둔화되는 쪽에 있는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들, 이런 건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도 이제 그 고물가 상황에서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 제시해 주시면서 일단은 저물가로 간다라고 한다면 채권 또 네. 말씀해 주셨고 혹시라도 이제 고물가 상당히 이어진다라고 네. 한다면 또 원자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도다 그게 네.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을 또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잰 다음에 자산 배분 비중을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걸 좀 기다리는 네네.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주린이라고 해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초보자들이 가장 좀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 참는 그렇죠. 거 그런 거 잘 네. 못하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사실 이게 진짜 이 매크로에 따라서 정말 막 출렁이고 그런 시장인데 이거 한번 스텝 꼬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가다가 예, 스텝 꼬이는 게 제일 문제죠. 예. 완전 작살나 예, 기다가 그렇죠. 녹아버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침착하게 또 자산 배분을 하시면서 또 기다리신다 본다 보면 또 이렇게 시장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부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